쉰을 넘긴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은 생각보다 고독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방, 저녁에 돌아와도 불 꺼진 집.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결혼 생활 20년을 마치고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다. 친구들은 손주 이야기로 바쁘고 나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누군가와 밥을 먹고 말을 나누고 옆에서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평범한 일상이 간절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알던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좋은 사람이 있다고,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이 나이에 무슨 소개팅이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냥 한 번만 만나보라고,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보라고 계속 설득했다. 결국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고 한 번 보고 마는 거라고 생각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10년 만에 누군가를 설렘으로 기다린다는 게 낯설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다.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 깔끔하게 빗은 머리. 그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과하게 친절하지도 어색하게 굴지도 않았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대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말이 많지 않았다. 내가 물으면 대답하고 필요한 말만 했다.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묻지 않았다. 전 남편 이야기도 이혼 사유도 캐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다. 내 상처를 들춰내지 않는다는 게, 과거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고마웠다. 그는 자신도 비슷하다고 했다.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다고 했다. 그 말에 동질감이 느껴졌다.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는 변함없었다.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왔다.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사소한 일상 이야기들. 그는 내 말을 잘 들어줬다.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히 맞장구를 쳤다. 자신의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다.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에게 익숙해졌다. 함께 있으면 안정감이 들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평온했다. 몇 달이 지나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냐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라도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도 지쳤다. 매일 밤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혼자 식탁에 앉는 것도 이제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는 나쁜 사람 같지 않았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나를 존중해줬다. 더 이상 뭘 바라겠는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조심스럽고 어색했다.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식사하고 잠드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 그는 집안일도 도왔고 내 말도 잘 들어줬다.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친구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축하해줬다. 교회 권사님은 자기 덕분이라며 뿌듯해했다. 나도 행복했다. 오랜만에 웃을 일이 많아졌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지 않았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평온했던 일상 뒤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 그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이왕 같이 사는 거 제대로 하자고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자고 했다. 나는 기뻤다. 그가 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교회에서도 축복해 줄 것 같았다. 나는 당장이라도 구청에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하자고 했다. 급할 것 없다고, 서류 정리할 게 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언제쯤 혼인신고를 할 수 있냐고. 그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정리할 게 아직 남았다고 했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건지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 그냥 복잡한 일이 있다고 곧 해결될 거라고만 했다.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면 누구나 정리할 게 있을 거라고, 전 배우자와의 재산 문제나 세금 문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어느 날 교회 친구가 물었다. 혼인신고는 했냐고, 아직도 동거만 하고 있냐고. 나는 곧 한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충고했다. 이 나이에 혼인신고 없이 사는 건 위험하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집으로 돌아와 그에게 다시 물었다. 대체 언제쯤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느냐고, 도대체 뭘 정리하고 있느냐고.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왜 자꾸 재촉하느냐고, 믿지 못하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흘렀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혼인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친구들에게는 결혼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법적 부부가 아니었다.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다. 그런데 그는 내 명의로 이것저것 하자고 했다. 통신비를 내 명의로 바꾸자고, 인터넷도 내 명의로 개통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같이 사는데 한 사람 명의로 모으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요구가 늘어났다. 어느 날 그는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다. 소액이라고, 급하게 쓸 때가 있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이유도 모르는 채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냈다. 부부인데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고, 믿음이 없으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소리쳤다. 나는 당황했다. 그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소액 대출을 받아줬다. 100만 원 정도였다. 그는 고맙다며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물어봐도 곧 갚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다.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내 명의로 휴대폰 하나 더 개통해 달라고, 통장 하나 빌려 달라고.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 싶었다. 하지만 거절하면 그는 화를 냈고 나를 의심한다며 서운해했다. 나는 그를 잃고 싶지 않았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요구를 들어줬다. 하나씩 하나씩 내 명의로 된 것들이 늘어갔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혼인신고를 미뤘다. 이제 곧 한다는 말만 계속했다. 나는 불안했지만 믿고 싶었다. 그가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그냥 사정이 복잡한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함께 산 지 1년이 넘어가던 어느 날 그가 몸이 안 좋다며 병원에 가자고 했다.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리다고 했다. 나는 함께 동네 내과에 갔다. 접수대에서 그가 신분증을 내밀었다. 나는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신분증을 보더니 이름을 불렀다. 그런데 그 이름이 낯설었다. 분명 내가 알던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집중했다. 간호사가 다시 한번 이름을 불렀다. 역시 다른 이름이었다. 내 옆에 앉은 그가 벌떡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방금 뭘 본 거지?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 달랐다. 내가 알고 있던 이름과 완전히 달랐다. 혼란스러웠다. 진료가 끝나고 나온 그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방금 간호사가 부른 이름이 다른 것 같았다고. 그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개명했다고, 예전 이름이라고 했다. 서류상으로는 아직 옛날 이름이 남아 있어서 병원에서 그렇게 부른 거라고 설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개명하는 사람도 있고 서류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개명했다면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1년 넘게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당황한 얼굴, 순간 굳어진 표정.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개명 절차에 대해 찾아봤다.
개명을 하면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신분증에는 왜 예전 이름이 그대로 있었을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그의 지갑을 확인했다.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놓인 지갑을 슬쩍 열어봤다.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꺼내봤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신분증에 적힌 이름이 또 달랐다. 병원에서 들은 이름도 아니고 내가 알던 이름도 아닌 세 번째 이름이었다. 사진도 달랐다. 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왜 이름이 여러 개지? 주민등록번호는 같은데 이름만 다른 신분증이 여러 장 있는 건가? 아니면 위조된 건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가 나왔다.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저 사람이 누구지? 진짜 이름이 뭐지? 왜 여러 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질문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지갑을 뒤졌다는 걸 들키면 안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나는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다. 전화를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는 것, 우편물이 오면 재빨리 챙기는 것, 컴퓨터 화면을 내가 보면 황급히 끄는 것.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워 보였다. 나는 조사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내가 알던 이름, 병원에서 들은 이름, 신분증에서 본 이름. 세 가지 이름을 모두 검색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평범한 이름들이라 너무 많은 검색 결과만 쏟아졌다.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답답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함께 살면서 가장 이상했던 건 돈 문제였다. 그는 절대 자신의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생활비는 늘 현금으로 냈다. 마트를 가든 식당을 가든 병원을 가든 항상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카드를 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현금 쓰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시대에는 드물지만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 돈이 필요할 때도 무조건 현금이었다. 가전제품을 사든 수리비를 내든 병원비를 내든 100만 원, 200만 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녔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통장은 어디 은행에 있냐고, 혹시 같이 관리하면 어떻겠냐고. 그러자 그의 얼굴이 변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차갑고 딱딱한 표정이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각자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게 맞다고 잘라 말했다. 목소리 톤도 달랐다.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움찔했다. 그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분위기가 싸늘해질까봐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내 통장에 대해서는 달랐다. 그는 내 재정 상황을 자세히 알고 싶어 했다. 은퇴 후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적금은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물었다. 처음에는 부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줬다. 집 한 채와 적금 몇 천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안을 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거라고 그걸 담보로 대출받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냈다.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같이 잘 살자는 건데 왜 거부하느냐고 소리쳤다. 이렇게까지 의심하면 같이 살 수 없다고 협박했다. 나는 당황했다. 투자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수익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집을 걸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압박했다. 날마다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집을 그냥 놀리지 말고 활용하라고, 대출받아서 목돈을 만들자고 설득했다. 결국 나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 담당 직원이 물었다. 대출금을 어디에 쓸 건지, 갚을 능력이 있는지.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투자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도 몰랐다. 직원은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이 나이에 무리한 대출은 위험하다고 사기를 조심하라고 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사기.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불안감이 커졌다. 나는 대출을 받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그에게 말했다. 대출은 안 되겠다고 은행에서도 말렸다고 했다. 그날 밤 그는 나를 완전히 무시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 했다. 며칠 동안 냉전이 계속됐다. 나는 견딜 수 없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결국 내가 먼저 사과했다. 생각해 보겠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제야 그는 풀렸다. 다시 친절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가 원하는 건 나의 돈이라는 걸. 내 존재가 아니라 내 재산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명확해졌다. 돈 얘기만 나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차갑고 강압적이고 무서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평소처럼 카트를 밀며 식재료를 담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옆줄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 같았다. 그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요즘 남편분이랑 잘 지내시냐고 물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뜬금없이 이상한 말을 했다. 남편분 예전에 여기 살 때는 다른 이름 쓰셨던 것 같던데요. 그때도 여자분이랑 같이 사셨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예전에 여기 살았다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여자와? 나는 아주머니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말씀이냐고, 혹시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거 아니냐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분명히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몇 년 전에 이 아파트 옆동에 살았었다고, 그때도 비슷한 나이의 여자와 함께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여자만 남고 남자는 흔적도 없이 떠났다고 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혹시 정말 다른 사람을 착각한 건 아닐까? 하지만 아주머니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름만 다를 뿐 얼굴은 똑같다고 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충고했다. 수상한 사람 같으니 잘 알아보라고 했다. 나는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다. 걸음이 휘청거렸다.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물었다. 이 동네에 예전에도 산 적 있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이라고 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옆동에는? 그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그런 걸 묻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아주머니가 한 말을 전했다. 예전에 여기 살았던 것 같다고 하던데 착각인 거냐고. 그러자 그는 웃었다. 말도 안 된다고, 동네 아줌마들이 원래 소문 좋아한다고 했다. 나를 누군가와 착각한 거라고 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헛소리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착각이겠지. 그런데 왜 마음이 불안한 걸까? 왜 아주머니의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예전에 여기 살았다고. 다른 여자와 함께 살았다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다음 날 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갔다. 혹시 몇 년 전 입주자 명단을 볼 수 있냐고 물었다. 직원은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내가 간곡히 부탁하자 이름만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름을 말했다. 내가 알고 있던 이름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 병원에서 들었던 이름을, 마지막으로 신분증에서 봤던 이름을 말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세 번째 이름이 몇 년 전 입주자 명단에 있다고 했다. 옆동에 살았다고 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예전에 여기 산 적이 있었다.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아마도 다른 여자와 함께.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그에게 따져 물어야 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화를 내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열쇠를 꺼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없었다. 요즘 우리 사이는 그랬다. 서로 말을 아끼고 눈을 피했다. 내 마음속 의심이 커질수록 그도 뭔가 눈치챈 듯 경계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아침 일찍 누가 왔나 싶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가 먼저 나섰다.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다. 그는 문을 열지 말라고 했다. 나가 있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초인종은 계속 울렸다. 밖에서 누군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 왜 경찰이 여기 왔지? 나는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반응이 더 이상했다. 왜 저렇게 당황하는 거지? 경찰이 왔는데 왜 문을 열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를 밀치고 현관문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2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제복을 입은 남자 경찰관 둘이었다. 그들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안에 계신 분 신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신원 확인?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경찰은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 수배 중인 인물입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배? 사기? 횡령?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다. 경찰은 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다시 말했다.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을 내밀었다.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금속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다. 내가 1년 넘게 같이 살았던 사람이 범죄자였다. 경찰은 나에게도 물었다. 이 사람과 무슨 관계냐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함께 살고 있다고 재혼 준비 중이라고. 경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하셨어야 했는데요. 이 사람 전과가 많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여자들을 속였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멍해졌다. 여러 여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나만 속인 게 아니었다. 나는 여러 피해자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그를 데리고 나갔다. 그는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믿을 수 없었다.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자고 미래를 이야기했던 사람이 범죄자였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그의 다정함도 배려도 사랑도. 전부 계획된 연극이었다. 나는 그저 돈을 뜯어낼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피해 신고를 하러 오라고 했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옷을 갈아입고 경찰서로 향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신호를 놓친 건 언제부터였을까? 답은 없었다. 그저 후회만 밀려왔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딱딱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과 의자만 놓여 있었다. 형사가 나를 맞이했다. 중년의 남자 형사였다. 그는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힘드시겠지만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하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함께 살게 됐는지,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형사는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리고 내가 말을 끝내자 파일 하나를 꺼냈다. 이 사람의 전과 기록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파일을 열자 A사 용지가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사기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제목이 끝없이 나열돼 있었다. 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15년 전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고 했다. 주로 중년 이상의 독거 여성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했다. 접근 방법도 비슷했다. 지인 소개를 통해 만나고 신뢰를 쌓고 재혼을 미끼로 재산을 빼냈다.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형사는 파일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다른 여자들의 사진이었다. 피해자들이었다.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었다. 모두 혼자 살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형사가 말했다. 이 사람은 매번 이름을 바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여러 개를 사용했습니다.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왔고 당신을 만난 겁니다. 나는 사진들을 보며 울컥했다. 이 여자들도 나처럼 속았을 것이다. 사랑받는다고 믿었을 것이다. 외로움을 달랠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모두 이용당했다. 재산을 잃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혼자 남겨졌다. 나는 그중 한 명이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다. 이 사람은 절대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법적 배우자가 되면 나중에 추적당하기 쉬우니까요. 대신 동거만 하면서 여자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깁니다. 대출을 받게 하고 통장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왜 혼인신고를 미뤘는지, 왜 내 명의로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지, 왜 자기 통장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는지. 전부 계획된 것이었다. 나를 이용해 돈을 빼낼 계획이었다. 형사가 물었다. 혹시 피해본 금액이 있습니까? 대출을 받았거나 돈을 준 게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행히 큰 돈은 안 줬다. 소액 대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 명의로 통신비랑 휴대폰 몇 개 개통한 것. 그 정도였다. 형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로 사기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전부 넘긴 사람도 있고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도 그렇게 될 뻔했다. 그가 계속 압박했던 집 담보 대출. 만약 그걸 받았다면 지금쯤 전 재산을 잃었을 것이다. 형사가 말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처벌받을 겁니다. 증거가 충분하고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진술했는지도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막했다. 그 사람과 함께 살던 집. 이제 혼자 돌아가야 하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옷, 신발, 세면도구. 나는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고 싶었다. 한참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초췌하고 늙어 보였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다니. 한심하고 비참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경찰이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였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다. 여자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다. 40대 정도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변호사였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게도 흔한 사례라고 했다. 요즘 이런 재혼 사기가 많다고 했다. 특히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노린다고 했다. 외롭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 완벽한 타깃이라고 했다. 변호사는 체크리스트를 꺼냈다. 내 명의로 된 것들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통장, 카드, 대출, 통신계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대출도 100만 원 정도였고 부동산은 손대지 못했다. 통신비와 휴대폰 몇 개가 내 명의로 돼 있었다. 변호사는 즉시 해지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그리고 통장도 모두 정지시키고 새로 만들라고 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날 바로 은행, 통신사, 카드사를 돌아다녔다. 내 명의로 된 모든 것을 정리했다.
휴대폰 5개를 해지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개통된 것들이었다. 요금도 밀려 있었다. 나는 억울했지만 일단 정리했다. 나중에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했다. 통장도 전부 정지시키고 새 계좌를 만들었다. 그가 알고 있던 계좌번호는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내 돈을 건드릴 수 없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도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담보도 없고 가압류도 없었다. 내 집은 안전했다. 변호사가 말했다. 정말 다행입니다. 보통은 등기까지 넘어간 경우가 많거든요. 명의 신탁이나 근저당 설정으로 집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실감했다. 조금만 더 방심했다면, 조금만 더 믿었다면 전 재산을 잃었을 것이다. 변호사는 혼인 무효 절차도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혼 절차는 필요 없었다. 대신 동거관계 해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가 사기로 얻은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소장을 작성했다.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했다. 변호사가 도와줘서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니 조금 마음이 후련해졌다. 최소한 가만히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남은 그의 물건들을 전부 버렸다. 온 신발, 책, 세면도구,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 5개가 나왔다. 그걸 전부 내다 버리고 나니 집이 텅 비었다. 하지만 그게 더 나았다. 그의 흔적이 없는 게 더 나았다. 나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청소했다. 그가 손댄 곳, 앉았던 곳, 잠들었던 곳. 전부 닦고 또 닦았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지우는 것처럼. 밤이 되자 고요함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또다시 혼자가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의 외로움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한 혼자였다. 당하지 않기 위해, 보호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기 위해 선택한 혼자였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다는 걸 배웠다. 몇 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했다. 그는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했다. 위조 여권을 들고 출국하려 했지만 입국 심사에서 걸렸다. 경찰이 이미 공항에 수배를 내려놨기 때문이었다. 그는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됐다.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들이 줄을 섰고 도주 시도까지 더해졌다. 판사는 구속영장을 즉시 발부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나는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해야 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 서니 다리가 떨렸다. 1년 넘게 같이 살았던 사람을 법정에서 마주한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방청석에 앉아 기다렸다. 잠시 후 교도관에게 이끌려 그가 들어왔다. 제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었다. 나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판사가 들어오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사기죄 8건, 횡령죄 5건, 문서 위조죄 3건. 피해 금액만 수억 원에 달했다. 검사는 그의 범행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어떻게 여성들에게 접근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돌렸는지. 방청석에 앉은 다른 피해자들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다. 나도 눈물이 났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증인 신문 시간이 됐다. 내가 증인석에 올랐다. 선서를 하고 앉았다. 검사가 질문했다. 피고인과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어떻게 함께 살게 됐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전부 이야기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변호인도 질문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실대로 말했다.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다음으로 그가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일어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다고,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쇼였다. 판사도 그걸 알았다. 차갑게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반복적이다. 여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재범 위험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판사가 선고했다. 징역 7년.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련했다. 최소한 그는 죗값을 치르게 됐다. 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교도관에게 이끌려 나갔다. 끝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법정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있었다. 정말 끝났다는 실감이 들었다. 법원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스함이었다. 다른 피해자 몇 명이 나에게 다가왔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그는 감옥에 갔다. 우리는 다시 살아가야 했다. 한 여자가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살아남았어요. 그 말이 힘이 됐다. 맞다. 나는 살아남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나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가 다시 나타나는 꿈, 속는 꿈, 도망치는 꿈. 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친절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다. 천천히 치유됐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가 아물었다. 교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모두가 내 사정을 알고 있었다. 동정 어린 시선이 불편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따뜻하게 대해줬다.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기 있다고 잘 이겨냈다고 칭찬해줬다. 권사님은 미안하다며 울었다. 자기가 소개해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책했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도 몰랐던 일이라고 위로했다. 집도 정리했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하고 벽지를 바꿨다. 가구 배치도 바꿨다.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 이제 이 집은 오롯이 내 공간이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셨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다. 저녁에는 요리를 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다.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다. 차를 마시고 산책하고 수다를 떨었다. 웃는 날이 많아졌다. 옛날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렸다. 미래 이야기도 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취미를 찾고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다. 누군가 없어도 괜찮았다. 혼자여도 충분했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자유로웠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 어느 날 교회 친구가 또 소개팅을 제안했다.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제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다. 친구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지금은 나 혼자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그리고 만약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적었다. 나는 사람을 믿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확인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 신호를 놓친 것은 실수였다. 이제는 안다. 늦은 나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보다 확인이 먼저라는 것을. 믿음보다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을.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시작이다. 진짜 내 삶으로 돌아왔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 속지 않는 삶. 나를 지키는 삶. 혼자지만 강한 삶. 나는 살아남았다.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이미 최악을 겪었고 이겨냈으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